사랑하던 며느리가 죽었다. 그런데 아들의 눈에서 묘한 섬뜩함을 느꼈다. 이 죽음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그를 향한 시어머니의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해 여름 도시는 끓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이고 매미 소리는 귓가를 찢어밟힐 듯이 울려댔다. 그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은 두 사람이 있었다. 선아와 은정. 그들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낳은 유일한 아들 준영이 불과 2년 전 데려온 은정은 선화에게 있어 삶의 마지막 온기이자 희망이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은 듯, 혹은 운명처럼 이어진 천륜인 듯, 그들의 관계는 주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깊고 단단했다.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 제가 시원한 수박 가져올게요. 은정은 선화가 소파에 몸을 기대자마자 재빠르게 부엌으로 향했다. 살림꾼 은정 덕분에 선화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갈했다. 은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냉장고에는 늘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가 가득했고 거실에는 은정이 직접 가꾼 화분이 싱그러운 기운을 내뿜었다. 선화는 은정이 가져온 시원한 수박을 한 조각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라. 우리 은정이 덕분에 어머니가 호강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은정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결혼 전 아들 준영이 한참을 망설이다 결혼 상대가 될 여자라며 데려온 은정은 초라한 배경에 변변찮은 직업을 가졌었다. 준영의 학벌과 재력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지만 선화는 은정의 맑은 눈빛에서 순수함을 보았다. 돈과 명예를 좇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은정은 선화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다. 아들 준영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도 은정은 선화의 곁을 지켰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TV를 보며 깔깔 웃고 때로는 은정의 어깨에 기대어 삶의 고단함을 털어놓기도 했다. 선화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은정은 신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선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들 준영에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은정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으로 이전해 주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과분해요. 은정은 명예 이전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과분하긴. 어차피 이 집은 너희 것이고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뭘 그래. 그래도 어머니. 은정아,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준영이는 내가 평생을 걸어 키운 자식이지만 너는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자식이야. 나는 너라면 이 집을 잘 지키고 우리 준영이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 그리고 혹시라도 준영이가 널 외롭게 한다면 그때는 이 집을 내가 온전히 가져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건 어머니가 주는 약속이다. 선화의 말에 은정은 흐느껴 울었다. 세상 그 어떤 어머니도 해줄 수 없는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선화의 손을 꼭 잡고 은정은 맹세했다.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은 어머니를 딸처럼 모시겠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로부터 석 달 후 끔찍한 비극이 닥쳐왔다. 준영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 은정은 새벽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선화는 그런 은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은정아. 선화는 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다. 며느리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쿵 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선화가 달려간 곳에는 아파트 2층과 1층을 잇는 계단 아래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는 은정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 아래로 붉은 액체가 번지고 온몸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선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은정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은정아, 은정아. 선화는 며느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은정에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은정의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했다. 은정을 아꼈던 지인들과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흐느꼈다. 선화는 영정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은정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아들 준영의 얼굴에도 슬픔이 가득했지만 선화는 그 슬픔 속에서 묘한 냉기를 느꼈다. 아들의 얼굴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준영아, 우리 은정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선화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다. 준영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사고였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대요. 경찰도 그렇게 말했고요. 준영의 말은 차분했지만 선화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때 준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준영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표정을 굳혔다. 통화 상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재력가인 김 회장이었다. 준영은 어머니에게서 잠시 떨어져 전화를 받았다. 선화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네, 회장님.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곧 다 끝날 겁니다. 선영은 준영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끝난다니? 지금 무슨 일이 끝난다는 거지? 설마 선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한번 피어난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준영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와 무표정한 얼굴로 장례식장을 지켰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난 뒤 준영은 은정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선화는 아들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준영아, 이제 겨우 며칠 지났는데 벌써 유품을 정리하니? 어머니,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은정이도 깨끗한 걸 좋아했어요. 준영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은정의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선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했던 며느리의 흔적들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기가 힘들었다. 준영아, 그건 안 돼. 이건 어머니가 할게. 은정이 흔적을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순 없어. 선화는 준영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를 빼앗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준영은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진짜. 준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화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아들의 태도에서 차가운 거리감을 느꼈다. 분명 아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선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새벽녘 선화는 조용히 은정의 방으로 들어갔다. 은정의 유품이 담겨있던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옷가지와 액세서리, 화장품, 그리고 결혼 앨범. 모두 은정의 손때가 묻어있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선화는 앨범을 펼쳐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은정과 준영의 모습. 그리고 자신과 은정이 함께 찍은 사진.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선화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은정의 옷장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나무 상자였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겉면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선화는 그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준영은 왜 이 상자를 버리려 했을까? 선화는 상자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어머니가 은정의 유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어머니,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영아, 그건 안 돼. 아직 은정이 보낼 준비가 안 됐어. 대체 왜 그러세요? 은정이가 사고로 죽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준영은 화를 내며 선화에게 소리쳤다. 그 모습은 슬픔에 잠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듯 했다. 선화는 아들의 눈에서 불타는 탐욕을 보았다. 도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준영아, 너 혹시 뭘 숨기고 있니? 선화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야. 내 눈빛이 말하고 있어. 너 뭘 숨기고 있지? 은정이가 왜 죽었는지 말해.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요. 준영은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고는 집을 나섰다. 선화는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려왔다. 아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탐욕은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준영이 집을 나선 후 선화는 다시 은정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가져온 낡은 나무 상자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상자를 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아들을 향한 의심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선화는 결심했다. 이 상자를 열고 며느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자물쇠는 낡았지만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었다. 선화는 은정이 자주 사용하던 가방과 서랍을 뒤졌다. 온갖 종류의 열쇠들이 나왔지만 맞는 열쇠는 없었다. 그때 선화의 눈에 은정의 목에 걸려있던 얇은 은목걸이가 들어왔다. 은정은 이 목걸이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었다. 선화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잡고 은 십자가 펜던트를 살펴보았다. 펜던트의 뒷면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선화는 손톱으로 홈을 긁어보았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선화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열쇠가 바로 상자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넣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은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손때가 묻은 mp3 플레이어. 선화는 가장 먼저 mp3 플레이어를 집어들었다. 오래된 물건이지만 상태는 양호했다. 선화는 충전기를 찾아 플레이어를 충전했다. mp3 플레이어의 액정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작은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은정이와 준영이 목소리. 선화는 깜짝 놀랐다. 녹음된 대화는 은정과 준영이 나눈 것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보, 제발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요? 그럼 어떻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어머니만 요양원에 보내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나 이번 사업 망해.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한테 뭘 해주셨는데. 은정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준영의 목소리는 이기적이고 차가웠다. 선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들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니. 선화는 손에 땀을 쥐고 녹음 파일을 계속 들었다. 수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성공하면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걸 해드릴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가장 행복해 하세요.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 좀 해봐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준영은 사업을 위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다. 그때 준영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변했다. 수영아, 마지막 경고야. 내 사업을 방해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여보, 당신 설마 내가 내 계획을 망친다면 너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지. 준영의 섬뜩한 목소리가 이어졌고 은정의 짧은 비명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겼다. 선화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의 비명 소리 그리고 아들의 위협적인 목소리.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아들 준영이 사업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며느리를 살해한 것이었다. 선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니. 준영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선화는 손에 쥐고 있던 mp3 플레이어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아들의 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다. 선화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며느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자신의 괴물이 된 아들을 심판해야만 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 끝낼 수 없었다. 새로운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선화는 mp3 플레이어를 든 채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라는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사랑하는 며느리를 잔인하게 죽인 괴물이 바로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라니.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열하던 눈물은 분노로 말라붙었고 떨리던 손은 단단한 주먹으로 변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녀의 유일한 구원은 은정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선화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살인 사건을 신고하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드님의 살인 증거요? 부인, 저희가 이미 단순 사고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냉소적인 경찰의 태도에 선화는 절망했다. 증거가 있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의 벽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mp3 플레이어가 들어왔다. 선화는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보낼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며느리가 남긴 유산, 이 낡은 기계가 가진 힘을 믿었다. 녹음 파일을 들은 경찰은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그제야 사건은 재수사 착수 단계로 넘어갔다. 하지만 선화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경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들 준영은 교활하고 냉혹했다. 경찰보다 더 빠르게, 더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선화는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들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은행이었다. 은정이 남긴 요양원 팜플렛 뒤에는 대출 상담사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다. 선화는 낡은 수첩에 적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은행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선화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제 아들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저의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절박한 선화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직원은 마지못해 말했다. 준영 씨가 대출 신청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물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은정 씨가 동의를 거부했거든요. 심지어 대출을 절대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또다시 쿵 하고 울렸다. 은정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남편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 선화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화는 아파트 복도에서 준영의 대학 동기인 성민을 만났다. 성민은 준영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였지만 최근 준영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선화는 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민 씨, 준영이 혹시 은정이 죽던 날 무슨 일 없었나요? 이상한 점이라도. 성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아, 어머니 그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준영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성민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성민은 준영의 눈빛에 흠칫 놀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선화는 성민의 뒷모습을 보며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성민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준영과 관련이 있다. 선화는 성민을 찾아 나섰다. 며칠을 기다려 성민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성민은 선화를 보자마자 불안해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선화는 그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성민 씨, 제발 제게 준영이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세요. 은정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준영이가. 선화의 말에 성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카페 구석진 자리로 선화를 이끌고 앉았다. 어머니, 준영이 형은 제가 아는 준영이 형이 아닙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희는 예전부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준영이 형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도 함께 빚을 갚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영이 형이 저에게 요양원 팜플렛을 보여주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민은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며칠 전 준영이 형이 저를 찾아와서 은정이 형수님 죽던 날 저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형에게 왜 그런 부탁을 하냐고 물으니 준영이 형은 웃으며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영이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민은 눈물을 글썽였다. 며칠 전 준영이 형이 저에게 mp3 파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준영이 형과 은정이 형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계획을 망친다면 너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지.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준영이 형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 형이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발설하면 너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저는 너무 무서워서. 성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선화는 성민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성민 씨,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이 파일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성민은 선화에게 파일을 건넸다. 어머니, 이 파일을 경찰에게 넘겨주세요. 저는 더 이상 준영이 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성민은 파일을 건넨 후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선화는 성민이 준 파일과 mp3 플레이어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선화는 mp3 플레이어와 성민에게 받은 파일을 경찰에게 넘겨주려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준영이 들어왔다. 준영은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mp3 플레이어를 보고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거 어디서 났어요? 준영은 선화의 손에서 mp3 플레이어를 빼앗으려 했다. 선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거 은정이가 남긴 거야. 내가 저지른 짓 이제 다 밝혀낼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두 사람의 몸싸움이 이어졌다. 준영은 힘으로 선화를 제압하고 mp3 플레이어를 빼앗았다. 준영은 mp3 플레이어를 바닥에 내던졌다. 플레이어가 산산조각 나면서 안에 들어있던 메모리 칩이 튕겨나왔다. 준영은 메모리 칩을 밟아 부수고는 선화에게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젠 아무 증거도 없어요.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노인일 뿐입니다. 선화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준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준영은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자신의 여동생, 즉 선화의 딸인 민희였다. 민희는 평소 준영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오빠 사업은 어떻게 돼가? 나 오늘 오후에 오빠 집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누자. 준영은 민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선화에게 말했다. 어머니, 민희가 오늘 오후에 온대요. 어머니도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준영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선화는 아들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다. 준영은 왜 갑자기 민희를 부르는 걸까? 그리고 왜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는 걸까? 선화는 준영이 또 다른 덫을 놓고 있음을 직감했다. 선화는 복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준영을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몇 시간 후 민희가 집에 도착했다. 민희는 선화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안겼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빠가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민희의 말에 선화는 차갑게 웃었다. 민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안함과 위선적인 태도. 선화는 직감했다. 민희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 선화는 일부러 준영과 민희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민희야, 사실 오빠가 은정이를 죽였단다. 증거도 다 있어. 오빠가 은정이와 싸우는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선화의 말에 준영과 민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준영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민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은정 언니를 죽였다니요. 민희는 소리를 질렀다. 그때 준영이 민희를 막아섰다. 민희야, 조용히 해.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셔서 그래.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은정 언니가 자꾸 방해해서 죽였다고. 민희는 흥분해서 소리쳤고 준영은 민희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희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흘러나왔다. 준영과 민희는 아파트를 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했고 은정이 준영의 사업 계획을 막자 준영은 은정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했다. 이 모든 계획은 민희도 알고 있었다. 선화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과 딸이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니.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그래, 내 딸 민희야.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단다. 선화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전화했다. 형사님, 여기 제 딸의 자백이 있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제 며느리를 살해했습니다. 준영과 민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선화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도 차가운 냉기도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선화의 전화 한 통으로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찢어질 듯 가까워졌고 곧이어 들이닥친 형사들은 준영과 민희를 포위했다. 준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민희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다. 형사들은 준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때 준영의 눈이 선화를 향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지만 선화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보내시려고요.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준영의 절규는 텅 빈 메아리가 되어 집안에 울렸다. 하나뿐인 아들? 아니, 내 아들은 2년 전에 죽었어. 은정이를 처음 이 집에 데려온 그날. 선화의 차가운 대답에 준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파괴된 자신의 계획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었다. 준영은 끌려가면서도 선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술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뱉으려는 듯 파르르 떨렸다. 선화는 그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지독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준영과 민희가 경찰서로 연행된 후 선화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준영의 변호를 맡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다. 사모님, 준영 씨 사건은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우선 준영 씨와 민희 씨가 자백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신감정을 신청해서 사모님의 증언을 무효화할 계획입니다. 변호사의 오만한 목소리가 선화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선화는 조용히 웃었다. 수고하세요. 그런데 변호사님, 증거는 하나가 아니랍니다. 선화의 말에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세요. 이미 준영 씨가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사모님의 증언만으로는 저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뢰인은 사모님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 집도 곧 저희가 가져가게 될 겁니다. 변호사는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선화는 그의 교만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준영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지 못했다. 선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은밀하게 숨겨진 금고가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mp3 플레이어처럼 낡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정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선화는 그 찢어진 페이지를 찾아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정의 필체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준영 씨가 나를 죽이려 했다. 그는 내가 그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사업은 사실 불법적인 것이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 성민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준영 씨는 나를 협박했고 나는 어머니가 주신 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그의 계획을 막으려 했다. 그가 나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일기장에 남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증거는 성민 씨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있다. 거기에 준영 씨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다. 이 일기장이 발견되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선화는 눈물을 흘렸다. 은정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은정이 남긴 또 하나의 증거, 성민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선화는 곧바로 성민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성민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선화는 불안함을 느꼈다. 준영이 성민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성민이 준영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준영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민을 입막음하려 했을 것이다. 선화의 복수 계획에 뜻밖의 암초가 나타났다. 성민이라는 유일한 증인. 그의 행방이 묘연했다. 선화는 성민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어둠이 내린 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났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 끝낼 수 없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선화의 싸움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었다. 선화는 성민을 찾기 위해 밤거리를 헤맸다. 그녀는 성민이 자주 가던 카페와 그의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성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성민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 스쳐 지나갔다.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성민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바로 그의 누나였다. 성민의 누나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성민은 매일같이 누나를 찾아가 병간호를 해왔다고 들었다. 선화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성민의 누나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삼엄했다. 선화는 성민의 누나가 있는 병실을 찾아 복도를 걸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준영의 아버지이자 준영의 사업을 후원하는 김 회장의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성민의 누나가 있는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선화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김 회장이 성민을 입막음하기 위해 성민의 누나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선화는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성민의 누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선화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성민이는 어디 있어요? 선화는 조용히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성민이 어머니입니다. 성민이 대신 왔어요. 선화는 성민의 누나에게 준영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성민이 준영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김 회장이 성민을 납치하고 누나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성민의 누나는 충격에 떨며 말했다. 성민이가 저한테 노트북을 맡겼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노트북을 경찰에게 갖다 달라고요. 성민의 누나는 침대 아래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다. 성민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노트북을 누나에게 맡겨둔 것이었다. 선화는 안도와 함께 성민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선화를 보고 눈을 빛냈다. 이봐요.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화는 경호원들을 피해 병실 창문을 향해 뛰었다. 그녀의 손에는 성민의 누나가 건네준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선화를 뒤쫓았다. 선화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3층 높이였다.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상계단이 보였다. 선화는 재빠르게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이미 준영과 김 회장의 반격은 시작되었다. 김 회장은 준영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영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잠시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이라며 선화와 민희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화의 재산을 탐낸 민희의 계략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선화는 병원을 빠져나와 거리에 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북. 이 노트북은 준영과 김 회장의 모든 죄를 밝혀낼 유일한 증거였다. 그때 그녀의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경찰서에서 풀려난 준영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회장이 서 있었다. 김 회장은 선화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모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의뢰인은 절대 무고합니다. 이제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이 모든 비극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선화는 준영과 김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섬뜩한 냉기가 가득했다. 선화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에 치를 떨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되었어요. 제게 있는 것은 당신들을 심판할 증거입니다. 선화는 노트북을 들고 준영과 김 회장을 향해 말했다. 그때 준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눈에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다. 어머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준영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선화는 확신했다. 성민이 남긴 이 노트북에는 준영이 알지 못하는 더욱 치명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선화의 차가운 말에 준영과 김 회장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들은 선화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준영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어머니, 그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김 회장은 준영을 막아서며 선화에게 말했다. 사모님, 그건 저희 의뢰인의 물건입니다. 당장 돌려주십시오. 선화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을 아시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선화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준영과 김 회장은 선화가 무엇을 보여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초조해했다. 그때 선화는 준영과 김 회장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은정의 일기장 파일과 함께 대국 해운 물류 시스템이라는 폴더가 보였다. 폴더를 열자 수많은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선화는 그중 2025해상 운송 데이터라는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이 열리자 화면에는 준영의 사업이 단순한 물류 사업이 아니라 마약 밀수와 불법 자금 세탁에 관련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김 회장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도 포함되어 있었다. 준영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그 파일은 분명히 성민이가 지웠을 텐데. 김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성민이 이 녀석이 감히. 그들은 성민이 모든 파일을 백업해 두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선화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은정이를 죽였을 때 은정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들의 불법적인 사업을 막으려 했고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가 남긴 일기장과 이 노트북은 당신들의 죄를 증명할 증거입니다.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선화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정말 제가 그렇게 증오스러우셨어요? 어머니의 아들인데. 선화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가 증오하는 건 내 아들을 죽이고 괴물이 된 너야. 준영은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탐욕을 위해 죽인 며느리가 사실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증거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김 회장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에게서 노트북을 빼앗아. 저걸 없애버려. 경호원들은 선화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선화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경호원들이 달려드는 순간 선화는 미리 준비해둔 호루라기를 불었다. 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김 회장의 경호원들을 포위했다. 김 회장은 당황하며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비켜. 경찰청장은 김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 회장님, 당신은 불법 자금 세탁 및 마약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준영 씨, 당신은 살인 및 불법 사업 관련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회장과 준영은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선화는 이미 그들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들의 뒤를 파고들었던 것이다. 선화는 경찰청장에게 노트북을 건네주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 며느리가 남긴 유산입니다. 경찰청장은 선화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선화를 향해 절규했다. 어머니, 제가 당신 아들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선화는 준영의 절규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넌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내 아들은 아니야. 민희 역시 모든 죄가 밝혀지자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준영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을 깨닫고 발작을 일으켰다. 결국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준영은 민희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에 빠졌다. 김 회장은 자신이 준영을 위해 한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법정에서 준영을 향해 소리쳤다.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 같은 놈을 아들로 둔 게 실수였어. 준영은 김 회장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준영과 김 회장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준영과 김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쳤다. 김 회장이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였지만 뒤로는 마약 밀수와 불법 자금 세탁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준영이 아내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잔인한 범죄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법정에서 선화는 증인석에 앉아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정과의 행복했던 순간들과 준영의 추악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준영은 선화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에 차소리쳤다. 어머니,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화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검사는 은정의 일기장과 성민이 남긴 노트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노트북에 담긴 파일에는 준영과 김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비밀 장부들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는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든 증거는 준영과 김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재판의 마지막 날 판사는 준영과 김 회장에게 선고를 내렸다. 준영, 당신은 아내 살해 및 불법 사업 관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김 회장, 당신은 불법 자금 세탁 및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준영과 김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선화의 철저한 복수 계획은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준영은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탐욕이 낳은 비극에 대한 좌절과 분노였다. 준영은 끌려가면서도 선화를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당신 때문에 내가. 선화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영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준영을 향한 슬픔이 아니었다. 은정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이었다. 그녀는 은정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은정아, 이제 편히 쉬렴. 너의 억울함은 이제 밝혀졌단다. 준영과 김 회장이 구속된 후 선화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준영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녀는 준영의 탐욕이 낳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선화는 은정이 살아있을 때 가꾸었던 정원을 다시 손질했다. 은정이 좋아했던 꽃들을 심고 나무를 가꾸었다. 정원은 다시 싱그러운 기운을 되찾았다. 선화는 매일같이 정원에 나와 은정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은정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선화는 은정이 남긴 일기장을 읽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선화는 은정의 필체로 쓰인 마지막 글을 읽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저의 마지막 증거를 찾아주셔서 이 비극을 끝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행복을 찾으세요. 선화는 눈물을 흘렸다. 은정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선화는 은정의 유언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은정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삶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은정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여름이 되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이고 매미 소리는 귓가를 찢어밟힐 듯이 울려댔다. 그러나 선화는 더 이상 그 더위가 끔찍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에 앉아 은정이 좋아했던 꽃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은정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그리고 은정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은정과의 약속이 그녀의 삶을 구원했다는 것을. 이 비극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끝났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